네, 오늘 시작의 주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불사조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성투. 네. 오늘 우리 시장 들어가 보자면 사실 전략 후 강이라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3,100은 꼭 지키는구나 싶어서 좀 다행이다 싶기도 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김민성 의원부터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한 줄로 말씀드리면 던질까 말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을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다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기도 네. 해요. 이거 여기서 그냥 던져야 되나? 이거라도 챙겨야 하나? 라는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던 하루인 것 같고요. 김진경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공포의 주워 담자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역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여성하신데 투자는 정말 이렇게 냉철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먼저 공포의 주워 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진경 의원께서는 네. 역시 공포에 사야지 좀 수익을 보는 거겠죠? 네,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시장 자체를 먼저 좀 더 들여다 봤을 때 이제 대내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또 상당 부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단기 급락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방미 일정이 또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주제들을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낙 이렇게 좀 경계감 속에서 또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관망 심리라든지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사실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 남은 하반기 동안의 성장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가격적인 매수 좀 조정이 나온 듯한 모습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오히려 시장을 좀 피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동안 조정이 나왔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한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김민성 의원은 좀 저랑 마음이 같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거라도 지킬까? 던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그렇게 막 내려가는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라가는 구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리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안 좋게 나오면 바로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좋게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대기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대주주 양도세가 10억 기준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누가 많이 그렇게 10억 이상 들고 있는 개인 투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직계 존비속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야겠네요. 할아버지가 몰라서 옛날에 넣어놨던 주식이 9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매도하려니까 대주주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리스크 혹시라도 내가 친인척의 전화를 다 돌리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네. 차라리 미장으로 가자. 약간 이런 관점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피해가 조금 커질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선업에 대한 우려감이 또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수가 또 하방으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기다리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던질 준비라고 하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법 개정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 좋게 나오면 같이 던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불확실성이 좀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를 좀 끝까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략회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장중에 낙폭을 점점 더 키우면서 코스닥 지수까지도 함께 끌어내렸던 주범이기도 했죠. 사실 특별히 전해진 악재는 없었지만 8월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물량을 좀 정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기관마저도 매도하면서 지수도 3% 하락을 보였습니다. 27만 원이 좀 적절하다는 UBS 대 59만 원 가는 게 맞다는 맥쿼리인데요. 누가 맞는 걸지 한번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선을 찍고 쭉 밀리면서 이젠 40만 원도 겨우 붙잡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김민성 의원과도 얘기를 했지만
토론방에 좀 들어가 보니까요. 네. 알테오제는 보유자분들께서 그냥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겠죠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민석 의원부터 한 줄평 들어볼게요. 저는 방금 얘기랑 약간 다르게 종목 셀 기간이다.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알테오제 흔들릴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현재는 후퇴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또 의견이 반대로 갈리고 있어요. 먼저 김민석 의원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사실 주가가 계속 밀리는 게 제가 요새 들어서 조금 방송을 하면서도 짜증 짜증을 자주 내는 게 리포트 때문에 밀리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 얘기 한마디로 이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가 훼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번에 UBS가 매도 리포트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는데 시장 참여자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UBS 같은 경우는 원래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증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목 하나 매수가 들어가려면은 그 투자 보고서까지 이제 리포트 검사를 받고 들어간 애들이요. 근데 그런 쪽에서 이렇게 투자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밀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포트 내용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매도 리포트에 대한 근거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에서 지금 2년 내에 정맥 주사가 피하 주사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9%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머크에서도 그렇고 알테오제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년 안에 한 30%에서 4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전망치를 9%로 낮춘다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트로다 SC에 대한 점유율이 이미 기존에 사용했었던 정맥 주사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부작용이 덜한 피하 주사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30-40% 이상까지 점유율 확보가 될 수 있을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약간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이거 말고는 추가적인 수익이 없는 것처럼 UBS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게 상온 보관이 가능한 이제 신규 제형 SC에 대한 플랫폼이 또 새롭게 변화가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키트로다 SC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다른 물질과 SC 병합이 가능한 물질도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UBS가 제시한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너무 적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UBS가 못 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기 위해서 노이즈를 만든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게 뭐 그렇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네.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쓰고 나서 오히려 한국 창구에서 매수했었던 이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경우도 몇 번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뉘앙스로 좀 하락에 대한 인위적인 흐름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본질을 본다라고 하면 알테오제는 지금 굳이나 매도할 필요가 없고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오히려 신규 매수에 대한 진입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외국계 리포트도 있고 겉에서 스크래치를 내려는 움직임도 있긴 하지만 기업에 대한 본질을 본다면 지금 뭐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김진경 의원께서는 역시 좀 고래 싸움은 피하는 게 답이다일지 좀 현재는 후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주셨어요. 네, 일단은 뭐 UBS 이제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오고 또 외국인 이제 거센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가 자체가 움직여지기 위해서 뭔가 투자 심리도 좀 다소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의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 어떤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물론 특허 출원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주가가 반응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 지금의 경우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운 요인들이고요.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진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에는 좀 더 관망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발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많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제약발주 안에서도 지금의 경우는 사실 비만 치료제 쪽으로 관심 이동이 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알테오젠이 또 소외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로 접근한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좀 가격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60일선 좀 살짝 이탈을 하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 1차적으로 봤을
사실은 121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121선을 어떻게든 지켜내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도 어느 정도 가격 지지 라인부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뭐 마운자로 이야기도 있고 하면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투심이 많이 옮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이나 에이빌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쪽은 좀 관심이 소외되어 있다. 그렇지만 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지선 121선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정말 원전주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태죠. 오늘은 그래도 일제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 뉴스가 좀 있었던 가운데 그중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제는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시공의 강점을 가진 우리 원전 건설 회사들의 매수세가 좀 쏠렸는데요. 이에 대우건설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됐고요. 13%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모멘텀 지속될 수 있는 걸지 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번 주 진짜 원전은 좀 쫄깃쫄깃한 것 같기도 해요. 빌 게이츠마저도 뭐 SMR 강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김민성 의원은 대우건설의 급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다라는 평가를 주셨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프로젝트 줄줄이 대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프로젝트가 그래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원전 건설 관련해서 대우건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하게 좀 정해진 걸까요? 김진경 의원님? 사실 이제 저는 원전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사실 대우건설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다수도 원전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대우건설도 이에 좀 속하다 있다 보니까는 같이 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요. 물론 대우건설이 원전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건설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에도 신흥국을 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핵심 도시 정비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또 수도권 중심으로 이 주택 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플러스 추가적 이렇게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대우건설의 경우가 이제 유동성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 보유 현금도 증가를 했었고 또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 확보에도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에서도 좀 더 개선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좀 더 나아지는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경우는 물론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추가적으로 하반기 동안의 주가의 방향성도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좀 모습 보여지면서 61선을 돌파를 하는 듯한 모습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경우는 사실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의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저항 라인 61선 돌파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부분까지도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주가가 상승 흐름 보여지면 좋겠지만은 중간중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전고점 부근 5,000원 부근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는 조금 중기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 이슈가 붙으면서 시세가 나긴 했지만 본업단에서도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 김민성 의원은 좀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라고 평가를 주셨네요. 네, 정부에서 사실 이제 원전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노이즈 만들어서 사실 좀 짜증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노이즈 마케팅이 돼가지고 사실 이번에 이벤트가 만들어지면서 원전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 호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수급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급등이 더 강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이즈 마케팅이 조금 잘 만들어졌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한수원이나 이번에 체코원전을 수주를 하는데
팀 코리아에서 지금 시공사를 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체코 원전에 대한 시공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가 쌓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국가의 추가적인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는 SMR에 대한 수주까지도 늘려갈 수 있는 모멘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원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대감이 같이 커질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또 기대감이 커지는 게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랑 미국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만난다라는 이제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 대한 원전 수주를 하는데 팀 코리아가 한 번 더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웨스팅하우스한테 지금 한 기당 1조 1,200억을 납부를 하는 게 1조 1,400억을 납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에 있는 수주를 따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규모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2030년도까지 전력 공급망을 4배를 높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형 원전 기준으로 300기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SMR로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1000기가 넘어갑니다. 그럼 그거를 수주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내어줄 거 내어주고 더 많은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런 딜이 같이 들어갔다라는 게 세부상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관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번에 원전 기술은 한 번 더 기회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이즈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노이즈를 덮는 호재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추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던 좀 원전에 대한 사이클이 2차 퍼더링이 좀 강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우건설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좀 더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이즈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호재가 더 드라마틱하게 좀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주셨는데요. 네, 김진경 의원께 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대우건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지금도 저가 매수? 사실 저가 매수라고 볼 수 없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커졌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갈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다가 네. 또 갑작스럽게 반등을 또 시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원전주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감을 떨쳐내고 다시금 뭔가 투자심을 돌아서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대장주는 대장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원전주 내에서도 사실 거의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그동안에 시세를 좀 강하게 분출해 내주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내고 이때부터 오히려 다시금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기대감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출발 투자로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7만 원 선 부분에 좀 저항란이 있습니다. 네. 이 저항란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좀 포착이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를 반등으로 시작을 해서 오히려 7만 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만 원대 저항대를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김민석 의원도 하나 알려주시죠. 사실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거든요. 우진이라는 종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SMR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SMR에 대한 시장이 아직 표준화 상용화를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가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빠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기술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게 뉴스케어 파워인데 이 뉴스케어 파워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면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한 파운드리라든지 기자재를 공급을 하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측량기 자재를 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우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케어 파워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아질 거고 그 밑에 또 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우진도 밸류체인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가격 차트로만 본다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렴할 때 사지 못해서 그게 아쉽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좀 덜 오른 우진이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좀 저점에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더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우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대한조선입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요. 그 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의 전반적으로 기대감 강하게 실렸고요. 그중 신규 상장주인 대한조선이 오늘 대장주로 10%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조선주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오늘 조방원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조선도 더 힘을 얻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대한조선 보니까 오늘 종가가 딱 상장날 수준까지 좀 돌아온 상태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먼저 김민석 요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파업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리스크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진경 요원은요. 네, 자리 좀 잡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좀 자리를 잡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털어내야 할 물량들이 남아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저는 신규 상장주를 조금 공략을 하는 부분에서 저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성격, 정말 제각각 다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그래도 두세 달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사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워낙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조선주까지도 뜨겁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한조선의 경우는 사실 상당 전부터 많이 뜨거웠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져왔던 종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도 더욱더 좀 더 관심이 좀 짙어지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선주를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 굳이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성격을 아직까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종목을 골라낸다라기보다도 차라리 오히려 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금 굳건하게 자리를 다져 나가고 있는 조선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돌리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한조선의 경우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조선주에 대해서 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주가 흐름이라든지 성격부터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내기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리를 확 잡고 있는 뭐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김민석 요원은 그래도 파업도 두렵지 않은 조선주다라고 평가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요새 종목을 볼 때마다 그 종목이 좀 어떤 구조 돈을 벌고 있나 이런 걸 좀 딥하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슈가 나온 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16.7%가량 이제 매출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84.4%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조선이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다른 조선사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굳이 조선주를 하나 산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저는 대한조선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풀리면은 그 좋다라고 하는 LG에너지솔루션도 1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버행 리스크가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기업들은 일단 가격을 떠나서 일단 그런 종목을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매출액도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선업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이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정말 치명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은 기본적인 대부분의 사업 구조가 다단계 쪽으로 이제 하도급 구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만 파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원청까지 이제 수익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쭉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하루 파업하면은 300억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잘 맞췄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주량이 늘어난 건데 그 날짜까지 못 지킨다라고 하면은 상반기 누적 수주량만 200조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꺼진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1년에 한 400조 이상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대한 파업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안 좋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청의 하도급 방향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체 조선소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원청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이 파업을 하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하청을 낄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원청을 통해서 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나 우리가 지금 이 정책이 나오기 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한조선이 좀 사업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이즈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조선업은 대한조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청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업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회사라는 점 오늘 하나 좀 얻어갔네요. 이렇게 대한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석유화학 업계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되면서 오늘 일제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중 순수 석유화학인 롯데케미칼에 오랜만에 좀 거래량이 붙었고요. 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감산이 자극한 투자 심리는 어디까지 이끌어줄 수 있을지 두 분과 의견 나눠볼게요. 오늘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나서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번 조치만으로는 업황 돌아서긴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민석 의원부터 의견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기대감이지만 그러기에는 차트가 워낙 대바닥권이니까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업황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주셨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진짜 투자에 냉철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사실 이제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 중동에 이렇게 공급 과잉, 중국도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쟁력이 좀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더 제대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좀 보여지지 않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방안들을 좀 내놓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당장에 해결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또 의문이 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조치가 뭔가 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오늘장의 경우는 사실 이제 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은 이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돌아서 주어야 뭔가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뭐 단기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겠지만은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선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오늘 일단은 이제 주가가 좀 급등세로 보이다가 다시 좀 꼬리를 달고 마감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7만 원 선의 저항 라인이 길게 잡혀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좀 뚫고 지나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인 재료로 인해서 상승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정고점 이상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직까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이 아직은 좀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김민성 의원은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 2차 전지도 좀 업황은 아직이었지만 주가가 차트가 좀 바닥권이어서 올라온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네. 다른가요? 조금 다르긴 하죠. 네. 그래도 이제 캐즘이랑 이제 업황 자체가 무너진 거랑 조금 다르긴 하다 보니까 완전히 동일선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대바닥권입니다. 그래서 겁을 먹기에는 차트가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7% 올랐다고 축하드린다라고 하기도 미안한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드디어 조금씩은 좀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업황 자체는 좀 서서히라도 방향성을 다시 만들지 않을까.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 선반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3년 내지 한 5년, 10년까지도 프리미엄을 가지고 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이 생각보다 빨리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좀 더 크게 갈 수가 있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NCC 나프타 분해 시설에 대해서 270만 톤에서 370만 톤에 대한 감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에틸렌이라는 이제 물질 자체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정부가 제시를 하게 된 건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학 기업들은 수익성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급 안정화도 좋지만 일단은 감산을 해야지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감산을 해서 가격을 올린 것처럼 에틸렌에 대한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좀 피해를 봤던 화학주들이 좀 실적에 대한 개선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업황이 바닥이라는 기대감만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사용 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포장재라든지 필름, 건축 자재, 배관, 플라스틱 이런 쪽으로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 빠르게 개선이 될 수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작은 이슈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바닥을 찍고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설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워낙 대바닥권에서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BR이 0.19배 나옵니다. 저 이런 기업을 진짜 본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저평가를 받고 있고 돈은 못 벌지만 돈은 많은 기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BPS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66,000원인데 BPS 기업에 대한 청산 가치가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거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은 청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본력은 많은데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망하지 않을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내가 홀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 계좌에서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리고 하방도 제한적이니까 긴 시간을 두고 메리트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R 정말 0.14배 오랜만에 든데요. 그래도 오늘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뉴스가 업황 전반에 좀 기대감이 실어줄 만한 뉴스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바로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민석 의원부터 내일도 좀 반등이 이어지면 좋을 텐데 사실 잭슨홀 미팅이 계속 마음에 걸리긴 하거든요. 네.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까요? 사실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기업의 본질로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기업을 지금 미리 체크를 해서 그 기업을 좀 믿고 가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가 찍힐 만한 기업들 미리 선별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진경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빅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빅 이벤트에 따른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수혜 업종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잭슨홀 미팅이 또 열릴 예정이죠. 이 부분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여부도 좀 더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이벤트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큰 이벤트들 방향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 이제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을 좀 담으면 좋을지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기 전에 종목 리뷰 먼저 하나 하고 갈게요. 김진경 의원의 PNT가요. 8월 18일 날 매수하셨는데 목표가 이미 달성을 하고 추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추가 수정해야겠죠? 추가 수정합니다. 네, 워낙 추세적인 흐름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좀 흘러나가주고 있고 이평선도 안정적으로 좀 정배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도를 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목표가를 조금 더 저는 이제 높여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의 경우는 43,500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다시금 이 목표가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 추후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표가 수정해서 43,500원까지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김민석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내일 시초가의 공략주로 좀 안정적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가 방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빌 게이츠 하면은 수식어로 붙게 되는 게 백신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진다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좀 기대감,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조용할 때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에 대한 생산 규모만 봤을 때
전 세계 최고의 타이틀을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CDMO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백신을 공급하는 모멘텀에서 CDMO에 대한 수주가 늘어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커다란 수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모더나 백신이 좀 빠르게 유통이 됐을 때도 이때 당시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레퍼런스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120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추세 이탈하는 9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장 마감하고 이 거래소의 분할 상장 예비 심사 통과했던 뉴스까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목표가 120만 원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진경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짚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코리아 FT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이제 GM이 공동 개발한 이제 픽업이라든지 SUV 차량에 HV 시스템이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수주가 더욱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HEV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사의경우가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사로서 입지를 굳혀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동사의경우가 국내외 이 유수의 완성차 업체를 좀 고객사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미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내연기관차 좀 전동화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성장 기대감도 더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나 HEV 이제 부품의 경우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성장 동력까지 충분히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 5,55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코리아 FT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550원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 두 분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이야기까지 채워봤는데요. 두 분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